CCTV 김호중의 뉴욕타임스. 좀 지금이라도 사실 아까 이제 해법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은 정책 책임과 함께 동시에 항변과 문제와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초기에 정확하게 쫙 두 개의 기둥을 세워서 밀고 나갔다면은 그러면 이쪽은 신중하게 그러나 신속하게 정책 책임을 지는 부분이고 이쪽은 신중하게 관리하는 부분까지 해서 두 개를 결합시켜서 끌고 나가는 그런 방식이 됐었는데 되지 못하고 그냥 격렬한 대립으로 확 넘어가 버린 거죠. 이런 것이 굉장히 아쉬워요. 근데 지금 김민웅 교수님이 이 사건 직후에 썼던 강경한 입장보다는 오늘은 뭔가 해결책을 얘기하시고 전체적으로 제 말씀 들어주세요. 정치력이 강조돼야 된다면서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족했다는 걸 인정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자꾸 인식될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2차 특위 만들겠다는 것도 아주 일찍 제기됐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좀 없으면 좋겠다. 오히려 근데 아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체질 문제. 그런 체질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해하기도 하고 저도 옛날에 비합법, 반합법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그렇다고 이렇게 무시무시하게는 안 했습니다만 네.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하고 시작했습니다만 오히려 우리가 놀란 건 이 사건이 터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1, 2, 3위만 사퇴하라 이러면 정치적 공격이죠. 그렇죠. 예. 같이 책임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참여당 옛사람들이 잠깐 모였을 때 참여계 출신 비례후보 보고도 당신도 미안하지만 같이 사퇴해야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한 당원 개인이 1, 2, 3번 사퇴해라 그랬을지 모르지만 참여계는 한 번도 일부만 사퇴해라, 단건파만 사퇴하라고 생각해 본 적도, 주장해 본 적도 없는 이 문제의 성격이 모두가 함께 사퇴하는 것이다 라고 봤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책임지자는 얘기를 했는데 곤혹스럽겠지만 저희들이 더 놀란 건 그 뒤에 대응, 그 시절의 체질의 차이, 관행의 차이라고 치더라도 이 문제를 저도 이게 터지고 나서 우리 같이 책임집시다. 물론 당신들이 더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에 사실은 굉장히 당혹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왜? 그 대응 양식이 저희들 예상보다는 지나치게 강경하고 또 스스로 왜 우리를 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에서 오히려 처음에 얼마 동안 저희들이 좀 혼란스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 명예 문제 이건 재판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건 정치지 재판이 그렇지. 아니다. 네. 그러나 명예 회복 문제 우리도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그리 늦지 않게 했다는 것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것이 별로 부각되지 않았죠. 네. 초기에 제가 썼던 글에도 여전히 저는 어떤 굉장히 강하게 썼죠. 그러나 거기에도 처음부터 이와 같은 항변은 경청의 가치가 있다고 계속 얘기했었어요. 처음부터.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글이라는 게 처음에 이제 통합진보당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통합진보당 있는 세상에서 살만나게 좀 해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합법이었죠. 거기에도 그것도 이상하게 쓴 신문도 있었죠. 그랬었으니까 네. 제목만 보고 제목만 보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 근데 그 과정에서도 저는 기본적으로 당시 이정희 대표의 정책 선택이 전 지금도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보 정치 전체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이 경청의 가치는 여전히 지속돼야 된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주제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해법으로 좀 넘어가 보죠. 네. 이제 그리고 지금 그래서 지금 해법의 얘기가 나왔지만 꼭 짚어야 될 게 있어요. 종북주의 얘기를 했지만 제명 문제하고 그거 같이 연결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시에 뭐 제명하겠다고 막 밀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따른 대응이 저는 참 불편했어요. 뭐냐 하면 새누리당 니네도 좀 문제가 있잖아. 그럼 같이 처리하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이것도 정말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한국의 정치사에서 보면은 제명이 된 경우는 딱 한 번 있었죠. 한 건 있었죠.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 근데 이건 결국은 국회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대립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명 문제는 언제나 정파적 이해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사상검증이라는 것까지 들고 나와서 하겠다는 건데 기준을 완화시키겠다? 근데 이건 결국은 뭐 정적을 공격하고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 충분히 되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됐던 김아무개, 문아무개 이 두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도 저는 그런 것을 제명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상 문제가 안 되면 그런 걸로도 만들어서 정적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은 전혀 아니라고 봐요. 그 문제는 강기갑 대표, 지금 이제 혁신비대위원장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했죠. 지금 유신 잔당과 군부 독재의 세력이 삼부 요인을
담임하는 것, 맞는 것을 자기는 싫어한다. 그래서 그럼 그 금지법을 만든다고 한다면 나는 반대할 것이다. 물론 내 감정은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이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헌법 11조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 새누리당의 강창희 의원이 그 국회의장 후보로 나선 데 대해서 강기갑 위원장이 굉장히 직격포를 날렸다고 그래야 될까? 직선적으로 날선 비판을 하셨는데 그 맥락에서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셨죠? 저는 미처 듣지는 못해서. 하나회 출신이 국회의장이 되는 건 괜찮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그 앞에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 출신이 의원이 되는 게 문제가 된다면 하나회 출신이 국회의장 되는 건 문제가 없냐,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럼 마치 종북 주사파 의원을 인정한 것 같잖아. 종북이 아니라 뭐 네, 그렇다면 표현이 다른 표현이었는데 그렇게 그걸로 이러고 있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뒤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제명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런 논리 필요하네요. 그 종북주의자하고 연동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가의 중요한 근데 언제 그 민주주의의 원리 원칙에 관한 선거에서 규칙을 위반하고 부정을 저지른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사상의 문제로 넘어간 거죠? 종북주의와 주사파와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그 종북주의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저쪽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보 지정 내부에서 사실은 문제가 터졌던 거죠. 대중적으로 알려진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확산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공안 사건화 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종북주사파 6명 국회 입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종북주의는 대중적으로 이해할 때는 북한의 지령이나 추종 이렇게 해서 북의 이해 입장을 앞세워서 결국 대한민국의 기반을 파괴할 것이다. 뭐 이런 데 각본이 써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내세우는 논리는 국가의 중요한 정보가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는가. 사전에 막아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는 누구나 다 내다보고 있는 얘기지만은 당장 대선 국면에서 야권 연대를 파괴할 수 있는 한 축을 무너뜨릴 수 있고 동시에 이제 이거는 끊임없이 공안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요. 과거에는 이제 북풍이라고 해서 그걸로 정세를 관리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먹혔잖아요. 점점. 근데 이건 새로운 변종 북풍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진보정당을 이른바 정치로 방면하는 계기가 됐을 뿐만이 아니라 야권연대 한 축도 허물어뜨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진보정 전체를 마치 이러한 방식으로 색깔을 칠해서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것이고 야권연대를 했던 민주통합당에 대한 책임도 묻고 그래서 정말 아주 괜찮은 카드다라고 생각을 해서 밀고 나가는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었죠. 이게 결국은 검찰에 대한 수사의 지침까지 밝힌 그러한 것들이니까는 저는 이것이 이제 국민들의 여론에 있어서도 통합진보당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감정들이 높아지니까는 더더욱이 자신 있게 밀고 나갔던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새로운 전선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으로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좀 풀어야 되는 책임이 생긴 것 같아요. 천호선 전 대변인한테도 여쭤보고 싶은데 몇 개월 안 됐지만 작년 연말에 통합을 하고 통합진보당 당무를 하고 대변인 생활을 하셨잖아요. 꽤 핵심적으로 안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종북주의자와 주사파들을 만나신 적이 있는지. 종북주의자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물어보면서 국정원에 무슨 지하실에 온 것 같아. 저기 노트북 있고 불은 하나만 켜야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북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체제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외교 통일, 안보 전략으로서의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큰 두 가지 시각, 보수와 진보의 시각이 있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진보적 시각에서의 대북 정책의 해법, 뭐 그 나름대로 토론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에 대해서는 기존의 민주노동당이나 또는 우리 국민참여당이나 또는 통합연대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대북 정책 큰 차이죠. 이제 남는 것이 그런 대북 외교적 정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평가에 있어서 최소한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본격화되는 북핵 문제, 세습 문제, 인권 문제에 네.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표현하지 않거나 특성 문제로 돌려버릴 것이냐,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신중해야 될 이유들이 있죠. 그 이유도 설명을 하지 않으면 보수주의자들이 쉽게 공격하겠습니다만 어떤 신중한 범위 내에서 어떤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좋으냐라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래서 작년 말 올해 사이에 그 문제가 크게 드러날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대변인을 그만두었을 때인가요? 당 행사 지역 선거를 할 때인가 최근에 북핵 문제 가지고 이제 어떤 대변인이 하신 논평에 대해서 북핵을 특성의 문제, 북쪽의 특성의 문제로만 본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그때 처음 제기됐죠. 저는 그때 그 선거 이후에 아마 지역관 정리를 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런 문제의 논쟁에 뛰어들어 보지 못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종북주의 문제를 얘기를 할 때에 아까 이제 대북 관계에 대한 거, 제가 이제 그 어느 토론에서도 정부의 요직에 있었던 이명박 정부죠. 그래서 토론을 상대로 나왔는데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명박 정부도 대북 관계에서 이런 3대 세습이나 북핵이나 인권 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한반도 평화 관리를 위해서 전략적 정책적 판단으로 그 발언을 조심하거나 상대를 비판하지 않는, 상대에 대한 유보를 하는 그런 경우 있지 않느냐.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부분과 그다음에 발언 내용이 똑같은데 이제 진보적인 누군가 얘기를 하면 이거는 종북주의 판단을 치는 그러한 경우에 걸리는 거죠. 근데 국회의원은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이 아니라 헌법기관이에요. 그 한 사람이. 그렇죠. 그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남북관계에 대한 이 정책적 전략적 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책임을 지는 그러한 주체죠. 따라서 국회의원으로서 대북관계에 대한 전략적 정책적 판단에서 신중한 발언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이 부분을 마치 비판을 하지 않으면 종북주의를 끌고 나가는 것도 사실은 무책임한 그러한 비판이 되는 것이죠. 첫째. 두 번째는 정말 그 문제가 된다면 제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이 자리에 다시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 3대 세습, 북한 인권, 북핵 문제 당장에 예를 들어서 이석기, 김정희 이 두 사람이 기자회견을 해서 아, 북핵 정말 문제가 많죠. 어떻게 이렇게 핵을 사용할 생각을 합니까? 북한 인권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3대 세습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네요. 라고 딱 정리를 해버리면 그럼 더 이상 사상검증 안 해도 되냐 그랬어요. 아니요. 그러면은 위장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또 대답해요. 바로 그거예요. 진심으로라는 표현을 써서 그러면 아, 진심인가 아닌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진심을 어떻게 판단하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상검증이라고 하는 차원에 들어가게 될 게 얼마나 위험한가. 그렇죠. 뿐만이 아니라 종북주의자 대중들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가의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경우에 우려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새누리당은 술 문제, 여자 문제, 돈 문제 이거 많이들 걸리는데 그러면 야, 술과 돈과 여자로 국가 정보가 넘어갈 수 있겠냐고 얘기하면 억울하지 않겠냐고. 네? 이런 게 문제가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우려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상의 현실로 예단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 그럼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접근으로 당신들도 역시 마찬가지 질문을 던지면은 아마 꼼짝 못할 거다. 어떻게 할 거냐? 교수님 강의 늦으실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7시 46분. 네.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많이 늦으셨으면 먼저 일어나셔도 되고요. 가라는 얘기네. 그거 아니고요. 알아서 이제 갈게요. 아니, 저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좀 이 쭉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당내 민주주의의 문제, 선거 부정 부실의 문제, 이게 어느 순간에 종북주의, 주사파의 문제로 넘어가는 국면에 상대적으로 비교적 그거로부터 자유로운 두 이제 당권파와 비당권파 혹은 민주노동당 세력과 참여당 세력 이렇게 있을 때 당신들 헛소리 하지 말아라. 진보신당 출신도 있죠. 예, 그러니까 당신들 헛소리 하지 말아라. 이거는 명백하게 당내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다. 당신들은 지금 이 문제를 종북주의로 가져가서 우리 진보정당을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좀 싸웠어야 되는데 그 언급이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죠. 그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민주주의 문제다. 예. 네. 근데 부각되지 않았고 유시민 대표한테 아쉬운 대목은 그 시점에 애국가 얘기를 하셨어요. 오히려 그걸 또 대서특필하면서 거 봐라.
진보정당 제가 알기로는 그 큰 행사 있을 때는 애국가 불렀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뭐 제 생각으로는 애국가 자주 부르면 애국심이 높아지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까. 한겨레 신문사도 무슨 행사할 때 국민의례하면 네. 그 국민 묵념하고 애국가는 생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종북 세력이고 주사파입니까? 아니, 그랬어요? 제가 입사한 이후로 애국가를 회사에서 부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뭐 국회의장 경례는 하셨나요? 국회의장 하지. 내가 우리 국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저는 그게 갑자기 왜 난데없다라고 받아들였겠지만 저는 난데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 발언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는 언론 환경이 진보정당에 소속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아까 그건 위장이다 뭐 등등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마침내 전향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다 할 뭐든지 이유를 붙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애국가도 사실은 저는 이제 유시민 대표하고 이거를 얘기한 적은 없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통합진보당이 대중정당인데 대중정당에서 애국가의 문제는 국가주의에 대한 그러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지만은 그러나 대중정당으로서의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얘기했다고 저는 봐요. 구체로 그런 것이지 그게 난데없는 얘기는 아니었던 거 봐요. 그러니까 제가 유시민 대표를 난데없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런 논란이 난데없는 논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종북주의 문제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러니까는 저는 통합진보당이 필요하다면 현재의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또 이 단계에서 말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건 정확하게 가려서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이거를 다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고 하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사안도 있고 주어지지 못하는 사안도 있어요. 이거는 당연하게 정당으로서는 대중정당으로서 나타났을 때의 방법을 취해야죠.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 입장을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정치인 또 대중정당으로서는 한마디 하면은 온갖 해석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해석하기도 전에 상대방이 다 해줘버려요. 그 딱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 진보정당이 됐을 때에 혹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분에 대한 지혜로운 어법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이 조중동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해석의 틀을 파괴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도 좀 진행이 되어야만이 아마 이러한 종북주의 논란에서 해방이 돼서 정말 진정하게 이 북핵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애초에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 전략이라든가 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그런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문제까지 그려내야만 이 부분을 해명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단순히 언론들이 종북주의자들의 발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국제정치의 논란에서는 충분히 다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학문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정책적 논의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북한의 핵 무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난데없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 역사와 상황이 다 있는 맥락 속에서 파악을 해야만 되는 사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종북주의라는 말로 딱 끝내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차분한 논의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안 될 때는 안 될 때대로 정당은 또 해야 될 표현이 따로 있어요. 그거를 생각을 해내야 되는 게 또한 책임이라고 저는 봐요. 어렵죠. 숨이 막힙니다. 자꾸 제가 필기를 하게 돼요. 네.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세 가지 주제 하죠. 깊게 토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핵 문제, 인권 문제, 민주주의 문제, 셋은 문제입니다. 핵 문제는 남북한이 이미 비핵화 합의를 했습니다. 비핵화가 대원칙으로 합의한 사실입니다. 그거는 어떤 경우에도 그 맥락을 이해하는 문제와 관계없이 비핵화를 위한 노력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건 분명하다. 두 번째, 인권. 저는 인권은 보편적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인권의 특수성, 내재적 접근이라는 것들이 측면이 없지 않지만 보편성이라는 걸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도 보편성이 있죠. 근데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제도에 들어가서 무엇이 선이다 악이다 얘기하기는 어렵죠. 무슨 말씀이냐면 비핵화 지향해야 되고요. 인권과 민주주의의 입장은 보편성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재적 접근론이 어떤 것인지 제가 깊이 알지 못하지만 이 보편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것 하나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이겁니다. 상대가 이게 보통 외교적 상대가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가 아니고요. 우리와 외교의 상대이고 통일의 파트너고 전쟁이 진행 중인 법적으로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악의 상황은 전쟁 상황입니다.
또는 준전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인권과 민주주의가 최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하는 것 자체,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크게 보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남한과 남한의 국민, 북한 인민의 인권과 북한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더 긍정적이라는 것이 전략적 판단인 겁니다. 그것은 존중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나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나 존경하거나 추종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것을 추종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들을 분명히 해야 돼요. 특히 저도 평양 가서 2박 3일 김정일 평양에 있었고 김정일 위원장과 악수도 하고 같이 건배도 하고 온 사람입니다. 이거 14 정상회담 특별히 뭐 제가 비합법적으로 간 건 아니고요. 저는 놀라가지고 쳐다보시죠. 몰래 가셨나? 제가 얼마 전에 임수경 씨를 만났더니 저는 합법적으로 갔다 왔더니 자기도 나중에 합법적으로 간 적이 있다고 주장을 하더군요. 근데 그런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입장을 밝히기 애매하긴 합니다. 입장을 밝히는 것과 의도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과는 다르죠. 자기의 주관적 의도는 다르지만 그게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현명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큰 틀 속에서 이건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혀 뜬금없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보호하지 않지 않았냐라는 얘기인데요. 당내 민주주의 문제로 얘기했지만 이 사건 와중에 이미 북핵 문제에 대한 논평을 둘러싼 심상정 대표, 뭐 이름 다 공직을 맡았었으니까요. 우희영 대변인의 논평에 대한 심상정 대표나 노회찬 대변인의 반론이 있었습니다. 이미 쟁점화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문제에서 시작됐지만 민주주의가 아닌 문제까지 확산해서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우리가 피해가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만 것이지 그 문제에 한정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저쪽에 뭐 조중동의 논리에 말려든 거 아니냐는 식의 접근은 저도 지금은 일부 일리는 있으나 그런 거 가지고 서로의 정당성을 이게 제일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말려들었다기보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논리를 폈다면은 좋았을 것이다. 네, 지금 논리를 편 분은 평화가 이제 인권이다, 평화가 밥이다.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해나가면 우리가 그래서 그 긴장을 완화시키면은 우리가 비판하는 것 이상으로 북의 정세에 있어서 긴장의 압박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인권 개선이 될 수도 있다. 정말 인권 개선을 원한다면 이런 방식이 좋겠냐 저런 방식이 좋겠냐 생각해보자. 막 비난하는 것과는 달리 평화적 관계, 경제적 교류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의 친화력을 갖게 되는 순간에 그리고 남쪽의 현실이 노출된 것만큼 북쪽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게 또 좋은 것 아니야? 라는 식의 그때는 왜 못 그러셨어요? 그런 입장을 왜 그때는 사실 어떤 시점? 그러니까 뭐 한창 그 당내에 가셔야 되는데 해법 문제로 넘어가죠. 예. 저도 이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당 내에서 이제 저는 정말 볼성사납다고 느꼈던 게 이제 한쪽이라고 할게요. 이제 한쪽과 다른 쪽이라고 표현했을 때 한쪽의 대변인이 다른 쪽의 공동 대표를 비난하는 어떤 성명이라든지 이런 걸 내고 또 이쪽의 대변인은 그렇지는 않지만은 이쪽을 대변하고 있고 이쪽을 대변하기 때문에 또 반박하는 성격이 되고 그러는 와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좀 뭐랄까요 합리적인 북한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겠거니와 이 통합진보당의 이런저런 일을 둘러싼 때 대한 어떤 당내의 공식적인 좀 합리적인 그런 사고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예, 뭐 글쎄요. 합리적인 생각이 없었다라기보다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당론으로 모아낼 수 있는 분위기와 시간 이런 것도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핑계를 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합 이후에 이 토론을 해나갈 생각이 없고 사실 총선 때는 정책도 봉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적 봉합도 있었다고 봅니다. 부정적인 단어로 잘못 인용될까 봐 걱정이 되는데 하고 나서 진작에 대북 정책 이 정도 선에서 합의하고 가자 그렇죠. 뭐 이럴 수 있죠. 그런 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해결되지 않은 것이 극심한 형태로 터진 거죠. 대북 정책 문제, 당의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문제, 그다음에 이제 노동중심성 문제도 또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될 이슈입니다. 예. 이 특히 세 가지 분야, 대북 정책, 노동중심성, 그다음에 당의 민주성과 투명성 문제를 선거 끝나고 당권 선거 과정에서 5월 말로 예정돼 있던 과정에서 드러내고 토론하고 해나가자는 것이 뭐 저 개인적으로 갖고 싶은 구상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 세 가지 주제를 새로나기 특별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광고까지 해야 됐습니다. 예. 맞네요.
새로나기 특별위원회 한 위원이신 거죠 지금. 예.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구한 운명을 어쩔 수 없이 안고 살아야만 하는 안동댁 수양딸 범인은 화전 노름을 통해 마음의 상처들을 솔직하게 말하고 나누고 소독하고 치유한다. 제6회 한겨레 문학상 수상작가 박정혜의 장편소설 댄동 어미전은 새로운 삶의 희망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준다. 해법. 이게 1시간이 아니고 한 100분 정도 해야 이게 성이 차는 거네, 그죠? 그럼요. 교수님 말씀 많이 하셨어요. 지금 그 칭찬한 거예요? 아니면 뭐 이게 뭐야? 칭찬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글쎄 제가 강원인데 이럴 때는 막연하게 금융수리하게 넘어가면 욕먹으니까 냉정하게 다 짚고 다음에는 진상 규명으로 봐주시죠 이거. 다음에 못 나오는 거네.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해법에 대해서 지금 뭐 다들 사퇴를 얘기하는 목소리가 높고요. 당기위도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또 지금 검찰 수사도 이제 진행이 될 테고 한데, 사퇴가 올바른 해법인가요? 사퇴를 해야죠. 사퇴를 하는 것이 정책 해법의 출발점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제명을 얘기할 때에도 제명은 법적 조치니까는 그 근거가 분명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 두 사람이 끝까지 난 사퇴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러한 근거가 분명하면은 사퇴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언론이 이 두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만들고 있지만 그렇지는 않죠. 본인들도 이게 정말 정당성을 갖지 못한 기초 위에 내가 서 있다면 당연히 이것은 놓겠다는 얘기를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두 사람의 논리는 만약에 그것이 정밀하게 밝혀지면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않겠다는 것은 천명한 셈이니까 이걸 통해서 보자면은 2차 특위가 만들어져서 진상조사가 정리가 되면 그 부분은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1차적으로 사태가 얘기됐던 것은 진보정책 위기 앞에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하라는 얘기였지, 이런 부정선거에 대한 주도적 책임을 지고 너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점은 뭐냐면 이제 이 진보정당의 일정한 전통 속에서는 그런 예가 만들어진 것은 없지만 합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비례대표는 4년 꼭 안 해도 된다. 돌아가면서 해도 된다. 이런 일정한 정리가 있단 말이죠. 예전에 2년씩 하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러면 할 수 있잖아, 다음에도. 그런 기회를 부여해주면 되잖아. 정말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여유 있게 판단을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내 정치적 생명이 끊어지는 일이다 라고 해서 너무나 그것을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만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저는 답답하게 생각돼요. 이것 때문에 지금 진보정치 전체가 지금 뒤흔들리고 있는데, 이 문제 돌파구를 내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진보정치에 기여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한다면은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와이파이에 나와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전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냥 이석기, 김재인 두 사람을 만나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냥 얘기하는 태도나 이미지만 보고도, 그 여기 뉴욕타임즈의 김지은 의원 나왔죠?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야,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굉장히 훌륭하게 잘 클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이었겠다.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젊은 사람들 또 여성들한테도 굉장히 인기를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이 아니었을까? 김재현 이 의원도 참 많은 사람한테 기대를 모을 수 있는 굉장히 총명한 의원으로 성장을 할 수도 있었겠네? 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보면서. 근데 그건 이제 이미지의 문제이고, 현재 하고 있는 정책 태도나 결정은 굉장히 실망스럽죠. 그러니까는, 참 안타까운 것이 이 젊은 두 사람이 자기의 앞날이 창창한데, 진보정치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이제 이 뉴욕타임즈에 나왔으니까 다음에 이제 신문에 이렇게 사진도 찍힐 아니에요. 근데 이 이석기, 김재현은 이제 전국적 인물이 된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이건 굉장한 자산입니까? 물론 이것이 부정적 이미지로 도배질 돼서 생기는 부담은 있지만, 그러나 이때 정말 잘하면은 아주 오랜 세월 우리 사회에서 많은 것을 기여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왜 못할까? 참 아닌 말로 어리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퇴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다. 그리고 이것은 할 말이 많아도
그렇잖아요. 아까 이제 이 대북 문제도 그렇고 뭐 다 세상에 살면서 할 말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경우가 언제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정치인들은 특히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 얼마나 많은데 상황 자체로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랬을 때에 그 정책 기여를 통해서 진보 정치의 어떤 활로를 여는데 일정의 기여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 자체로서도 이미 두 사람은 진보 정치와 진보 운동을 해왔던 것만큼의 성취를 이루는 길이다라고 설득시켜주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그래야 되겠죠. 예. 예. 두 의원한테 제가 전화를 하겠습니다. 아니 보라 그래요. 잘 통과 되시는 모양이죠. 저는 언제나 통화해요. 뭐 비슷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초기에 총사퇴를 소위 당권파 또는 이석기, 김재현, 그러니까 저는 뭐 직접 만날 상가집에서 이석기 당선자 만난 적이 있고 김재현 후보는 우리 광고 CF 찍을 때 만나서 3마디 이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같은 당 비례대표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로 안 친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제 선거하려고 바빠서. 예. 실제로 안 친해요. 누군지 몰랐고 제가 놀란 게 심상정 대표였나요? 노회찬 대표님 어떻든 10년 전 또는 몇 년 전에 같이 당을 했던 분들인데 요번에 이석기라는 분의 이름을 그 두 대표 중에 한 분이 요번에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직접 만날 관계는 아니었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로 가면 공안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CNP 쳐서 이 돈 문제 100% 다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 들어가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제가 보니까 아직 한 분은 안 나타나시고 한 분은 견디고 계시고 그렇게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게 정말 쉬운 인간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모두가 다 동의해주지 않으면 실제로 의미 있는 이정 활동하기도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뭐 한두 달 전에 누구나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이 문제 지금 조중동이 이렇게 끌고 나올 거 누가 몰랐겠습니까? 다 예측하셨잖아요. 얼마나 혹독하게 할지도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저분들은 뭐 당원의 명예이라고 진상조사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당원 총투표를 얘기합니다. 당원명 얘기는 뭐 하지는 않겠고요. 진상조사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차 진상조사 하겠다고 했고 특위 구성안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을 했었고 외부 사람을 많이 하자는 것도 같이 합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늦어지는 건 신비대위도 같이 될 뻔했죠. 그렇죠. 한쪽의 의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당원 총투표 얘기를 제가 오늘 토론했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이 주장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지 아닌지 저는 최근에 다시 확인을 못했습니다. 당원들에 의해서 뽑힌 후보이기 때문에 진성당원제라는 가치에 입각해서 볼 때 당원들한테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셨어요. 적어도. 지난주 김재현 의원도 같은 그렇죠. 주장을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 한겨레 기자분들이랑 오보 관련해서 통화를 농담입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했지만 강경파만. 예. 5% 이내의 작은 차이든 20, 30%, 20%의 큰 차이건 당원 총투표를 통해서 둘 중에 하나의 결론이 났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당원 총투표는 1번만 사퇴시키는 한, 2번만 사퇴시키는 한, 3번만 사퇴 이런 거 투표 못합니다. 결국에는 다 그대로 남느냐 사퇴하지 않고 아니면 총사퇴를 하느냐 놓고 찬반 투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3% 차이로 다 그냥 남기로 했다. 20% 차이로 다 그냥 남기로 했다고 할 때 그 결론을 가지고 국민들께 우리 당원들끼리 결정해보니까 우리 그냥 남기로 했습니다 하고 그냥 갈 수 있는 거냐. 거꾸로 이분들이 명예로운 방법을 얘기했는데 정말 1, 2% 차이로 또는 엄청난 차이 20, 30% 차이로 당신들 모두 그만두셔라고 했을 때 그것이 명예로운 퇴진이 될 것이냐. 어떤 경우도 답이 아닙니다. 진성당원제에 대한 굉장히 기계적이고 도시적인 해석도 문제지만요. 진성당원제는 이런 것입니다. 당원들에서 뽑힌 지도부가 일일이 당원한테 물어보라는 게 아니라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책임 있는 정치적 행위와 리더십의 책임을 동시에 부여받은 겁니다. 이 문제는 재판이 아니라 정치였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지만 최고식 의원 디더스 문제 증거 나오지 않았을 때 박근혜 당시 어떤 밀어냈죠? 최고식 의원을 탈당시켰습니다. 이런 정치의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알고 당원 총투표라는 그럴듯한 명분이지만 가장 최악의 모두를 위해서 그분들도 명예롭게 퇴진돼서 다시 재기하기 어렵고 만약에 그 결론이 한 3% 차이로 나든 30% 차이로 나든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우리 그냥 계속할게요. 라는 것을 할 수 없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정치의 문제고 정치적 결단의 문제입니다.
그 다른 모든 핑계, 난 진심으로 이분들이 진짜 당원 총투표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사실은 최근에도 주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당원 총투표 자체는 기술적으로도 투표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6월 말이냐 돼서나 될까 말까 한 일이었습니다. 시기도 엄청나게 그때 기준으로 따지면 한 달 반 뒤에 2달 뒤에 해결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서 여기서 정치적 결단의 문제고 그런 면에서 이제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으니 다시 한번 진짜 숙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정치적인 재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진짜 간곡하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물밑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그런 게 없습니까? 뭐 하시겠죠. 저는 뭐 그 채널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투표제에 대한 그 논법도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 문제를 대하는 당권파의 자세에 논리적 모순을 느꼈던 건데 그건 뭐냐면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지는 것은 진보 세력 통합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깃발은 대중적 진보정당을 만들겠다였죠. 그렇죠. 진보 진영에서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민참여계가 통합진보당에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반대 비판이 있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옹호한 그런 입장이지만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유시민 전 대표의 정책 기반 또 국민참여계의 대중적 기반 이것과 국민의당이 결합하는 것은 대중적 진보정당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일이다라는 논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당원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기반, 대중적 기반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셈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당원을 먼저 앞세워버렸어요. 이건 자기가 세웠던 논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비례대표의 후보는 당원이 뽑았지만 비례대표 후보가 국회의원 되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의미 있게 해법으로 제시됐던 안은 사실상은 당시에 강기갑 위원장이 내놓았던 당원 50%, 국민 50%라는 형태로 해서 얘기를 했던 것인데 당시 당권파는 국민 여론은 이미 호도되었다라고 정리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얘기한다면은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자기 입장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되는 것이지 이미 이 여론은 맛이 간 거다 말하자면 그거에 의존해서 투표의 결과를 승복한다는 건 도덕이 말이 안 된다. 동시에 진보정당의 굉장히 중요한 구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진성당원제를 파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건 뭐 해먹고 살 거냐 앞으로 이런 식의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논리 자체가 갖고 있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향하는 건 이렇게 해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또 껴안고 가? 이거는 스스로도 모순이 된다. 이런 점은 좀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해법이 보이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사태라고 하는 것 자체를 풀어내지 않으면 국민적으로도 통합진보당의 정치력에 대한 신뢰를 갖기가 어려운 것이고 또 두 사람도 의회에 들어가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제가 그래서 제안을 했던 건 뭐냐 하면 6월이 돼서 개헌을 했을 때에 통합진보당은 한 달 동안 등원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서 철저하게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고 정리하는 모습을 국민한테 보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중앙위의 폭력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일단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면 한번 밤새 한번 토론을 치열하게 해봐라. 전 국민이 보고 있다. 좀 그걸 기대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당에서도 하지 않았던 치열한 논쟁과 노선투쟁과 그 다음에 각 계파의 대표들이 자기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를 해서 이 논쟁을 정리하는 모습만 보여도 그것 자체로서 이미 일이 터졌으니까 논쟁과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진보정당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 성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난데없이 그런데 지금 이 지도력 문제가 발휘하지 못했던 걸 제가 인정하면서도 김민우 교수님이 제시하는 문제의식을 공감하지만 그게 해법일 수가 없는 한계점 얘기를 두 가지만 간단하게만 반론을 드릴게요. 이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모든 정당이 고민이 됩니다. 아까 50대 50 여론조사 국민과 당원 50대 그 정신 국민의 여론과 당원의 여론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는 의미의 상징적으로 50대 50이라는 건 맞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론조사든 투표든 2, 3% 차이든 2, 30% 차이든 어느 쪽으로 났을 때 그럼 그걸 따르는 것이냐. 저는 그 문제는 이건 진짜 정치적 리더십의 문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선의는 강기갑 비대위원장님의 선의는 이해하지만 그 해법일 수는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번에 이 문제가 만약에 인터넷으로 우리 몇 차례 운영위원회, 열몇 시간간 운영위원회나 중앙위원회가 중계되지 않았다면 이 문제가 아마 이렇게 확산되고 당원들에게 혁신의 필요성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겁니다. 진실도 국민들에게 굉장히 혼란스럽게 전달됐을 거고 당원과 국민에게.
굉장히 많은 시간 생중계 카메라를 걸어놓고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토론이 있으면 좋겠지만 6월 말까지 그때 당시에 우리 앞으로 2달 동안 토론하겠습니다. 문고리 잠그고. 저는 국민들에게 그런 인내심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인의 무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취지를 저도 100% 공감하는데 그건 아니죠. 충분한 토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민들 보는 앞에서 국민들께서 다 중앙이 보셨고요. 운영이 보셨고요. 뭐 다 TV에서 중계한 건 아니니까 되게 내용을 알고 언론이 전달했고 저는 되게 우리들이 할 만큼의 얘기는 했었던 것 아닌가. 중요한 건 정책 결단의 문제였었지 토론의 부정 문제는 아니었다. 그리고 국민들께 2달을 기다려달라는 건 저희로서 그때로선 상상하기 지금 실질적으로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죄송함이 있습니다만 그때로서 국민들께 1달 반 2달을 기다려달라고 할 수는 없었다. 라는 걸 또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토론이라고 하는 거 끝까지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치열한 논쟁에 있어서도 논쟁을 풀어가는 방식도 사실은 문제였잖아요. 그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성숙하게 정리되는 모습을 보였다면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지만 역시 진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치열하게 논쟁을 전개하지만 그러나 정치적 단합과 화합의 과정을 저런 방식으로 도모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 향후에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래서 저런 방식으로 논쟁을 통해서 합의하고 정치로 규협해 나가는 정치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야말로 우리가 좀 맡겨볼 만하다. 좀 이렇게 좀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사퇴 요구 받고 있는 의원도 모시고 해서 한 1박 2일 정도. 괜찮죠? 예, 저는 좀 빼주십시오. 제가 밤샘 회의를 너무 많이 해서 정말 체력적으로 지쳐있습니다. 아닙니다. 뭐 기회가 되고 의미 있다면. 왜냐하면 그러한 논쟁과 토론들이 한국 정치사에서도 빛나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낼 거예요. 논쟁은 좋은 거죠.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좋은 우리 좀 마무리 슬슬 지어야 되는 거죠? 네. 교수님 오늘 수업이 무슨 수업인가요? 세계 체제론입니다. 세계 체제론. 네, 대학원 수업. 국제정치 전문가신 김민웅 교수님의 세계 체제론을 수강하고 계시는 성공회대 대학원 학생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교수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느라고 잠시 수업 참여가 늦어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청 우선권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죠. 광고입니다. 이게 말할 시간은 안 줄어요? 광고 전에? 그래도 없습니다. 그 샤워기를 들고 이 샤워기 안에 있는 필터인데요. 저는 이런 거 참 안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수돗물을 통과하면서 결국은 필터가 이렇게 더러워졌으니까 수돗물이 더럽다는 얘기를 좀 하는 건데 마셔도 되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게 공고예요, 그게. 저는 반대하지만 어쨌거나 수돗물의 녹과 염소를 제거한 후 상태이고 이게 그 이전의 깨끗한 필터라고 합니다. 제가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음이온을 분사하고 녹과 염소 제거 또한 수압 또한 높여준 제작진이 이것도 마음에 안 드네요. 또한이라고 써놨습니다. 어쨌든 수압 높여주는 국내 우수 중소기업 인기 상품 한이 착한 쇼핑 주문 전화 080-667-4949 한겨레 TV 메인 사이트 메인 광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좋은 거네요. 네. 방청 방법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청하실 때 김어준의 뉴욕타임즈. 김어준은 한동안 없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김어준의 뉴욕타임즈 블로그 team.한이.co.kr/cctv에 들어오셔서 가입을 먼저 하시고 반드시 비밀글로 사연과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십시오. 뉴욕타임즈와 함께하는 신의 11 창간 17주년 기념 정기구독 이벤트. 신의 11 정기구독도 하고 원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자세한 사항은 www.신의21.com을 참고하세요. 끝으로 한 말씀씩 짧게. 수업이 없을 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가 진보 정치의 발전으로 해서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회였으면 좋겠어요. 두 분 정말 너무 수고하셨어요, 오늘. 이게 아닌데? 저희가 손님 같아요. 다음에 혹시 이거 교수님 이름 따서 김민웅의 뉴욕타임스를
그때 영어로 하려고. 역시. 오늘 김민우 교수님이 없었으면 제가 상당히 위험한 말을 많이 할 수 있었었는데 갑자기 제가 방어와 현실을 얘기해야 되는 입장이 돼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꾸로 가서 비단콤파이면서 매파인 천호선이 1차 진조위를 비판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기사를 뽑지는 않을 거라는 한겨레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 가능하면 한겨레도 이 내용과 앞으로 관련된 보도를 우리 통합진보당이 정말 스스로 혁신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좋게 몰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저는 잘 요새 유심히 보진 않아가지고요. 두 분이 보시기에 어떻게 제가 오늘 단권파 기자처럼 얘기하고 뭐 그랬습니까? 네, 아주 굉장히 균형 잡히고 수준 높은.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 녹화 방영되는 175회에는 김어준 총수가 복귀할 예정입니다. 보다 알차고 러블리하고 심플한 시사 이야기로 시청자 여러분 찾아뵐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75회 뉴욕타임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